828페이지 먼저 천천히 읽어보고 오늘은 863페이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는 비판적 실제론인데요. 네, 하르트만을 읽고 있었고 이어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명칭은 지나치게 방대하나 실제로는 아래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은 좋은 뜻으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는 이 명칭 하에 일련의 사상가들을 끌어모으려고 한다. 이들도 실제론적인 존재 철학을 하고 있으나 하르트만처럼 실증주의와 비슷한 존재론에만 한정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사물들과 존재 전체의 본질을 해석하려 한다. 즉, 진정으로 형이상학을 하려고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연과학자 출신들이고 철학으로는 하르트만보다 주위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자연과학의 부분적인 자료들을 많이 받아들여 이것들을 가지고서 가장 귀납적인 형이상학을 건설한다. 비판적인 실제로는 언제나 인간의 건전한 오성이 인정하고 있는 실제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출발하나 근세의 인식론적인 비판을 고려하고 존재에 관한 우리들의 사고의 주관적인 요소들도 알고 있다. 비판적인 실제론을 따르자면 이 주관적인 요소들은 주관적인 것이라고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에 관해 계속해서 연구를 전진시켜 나가면 주관적인 것을 제한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넓혀가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넨 대학의 교수였던 오스발트 퀼페는 이미 1912년에 그의 실제화의 첫 번째 권을 간행했다. 두 번째 권과 세 번째 권, 1920년에서 23년에 간행되었는데 그의 이 저작은 비판적인 실제론을 기초 지은 것이다. 따라서 하르트만의 인식의 형이상학이 아니라 이미 이 책에서 20세기 전반을 특징짓는 신칸트주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일이 시작된다. 당장 비판적인 실제론과 그 기납적인 형이상학은 여러 유명한 대표자들을 배출했다. 요하네스 라인케를 시작으로 해서 드리시, 베허, 바하빙크, 벤츠, 콜라트 등등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라이프치히 대학의 한스 드리시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해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원래 동물학자고 해켈의 제자였던 드리시는 당장 독단적인 진화의 기계론에서 떨어져 나와 생물학적인 여러 문제들을 사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학에 들어왔고 논리학과 인식론의 근본 문제부터 형이상학의 궁극적인 문제와 보편적인 윤리와 특수적인 윤리학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전 범위에 걸쳐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또 초심리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에다 큰 희망을 걸었다. 비판적 실제론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828페이지, 829페이지이고요. 비로소 조금 20세기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느꼈고, 이제 해켈과 같은 사람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그 일전에 진화론이 이제 좀 도식화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떨어져 나와서 보다 철학적인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짐작이 좀 됩니다. 이제 생물학자의 해켈과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전에 이제 해켈에 관련된 내용들 읽어본 적이 있는데 좀 더 20세기 이후 21세기에 이제
생물학의 어떤 터닝 포인트로서 생물학을 윤리학과 더불어서 동물학, 식물학, 인간학이 넓게 조금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두고 해석을 같이 넓게 본다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상당히 짧게 나와 있어서 그 맥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개를 갖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생기론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요. 뭐 평행론의 문제라든지 방금 언급했던 다른 학자들 배허에 대한 부분, 영혼적인 것의 지도적인 역할, 그리고 남에게 봉사하는 한목적성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개인을 넘어선 영혼적인 것, 범심리주의 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배허 안에서 세계정신, 그리고 벤틀로 이어지면서 배허의 후임자다. 그리고 이제 엔텔레키라고 하는 챕터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838페이지 맨 아래 줄 더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 부분을 읽어 나가고요. 맨 마지막에 윤리학과 덕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생물학에 입각한 맥락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라이프니츠, 셸링 및 쇼펜하우어에 이르기까지의 위대한 형이성학자들이 언제나 확실하고 확인된 것으로서의 영혼적인 체험의 바탕에서 존재를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벤틀도 쇼펜하우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엔텔레키 사상을 존재 전체에까지 넓혀가서 존재를 의지와 표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고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물질적인 현실의 내면도 결국은 동적, 영혼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현실의 의미와 과제는 현상과 보다 높은 영혼적, 정신적인 내용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며 또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높은 본질들을 연결시키고 중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의 철학에 수록된 인용물입니다. 벤틀은 자신은 자기의 체계를 다음과 같은 말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리들, 관념론, 단계 구조의 원리, 표현의 법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벤틀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체계인데 벤틀의 체계 1번 모든 존재자는 그 본질에 따라 표상이요 의지다. 이것들은 초객체적인 내용, 실질로서 그 밑에 속해 있는 개체들에게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 이게 실제 관념론이고요. 두 번째, 존재에는 층의 구별이 있다. 이 층들은 진료와 형상처럼 서로 관계지어져 있다. 그리고 이 층들은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똑같이 다시 단계들로 나누어져 있어. 밑에 있는 각각의 단계에는 보다 높은 단계들에서야 비로소 본래적인 뜻에 나타나 충족될 본질들의 유비적인 선행,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단계 구조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단계 구조를 통해서 영혼적, 정신적인 의미 내용과 현실의 관념적인 질서가 직관적인 현상 안에서 표현된다. 물질에 의해 공간이 정해지는 것은 그 구성 요소들과 질서에 있어서 보다 높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 맥락은 표현의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단계에 자유의 계기가 있다. 자유의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음, 다각적인 가능성, 따라서 물질들이 생겨나는 유연성 등으로 시작되어 인간의 윤리적인 자유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초객체적인 연관들은 커다란 틀 테두리를 보증해주고 혼돈을 방지해준다. 벤틀의 체계인데요. 어느 정도 이전과 그 이전 형이상학자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밑에 문단에서는 이 형이상학에서 귀납적인 형이상학과 고전적인 형이상학이 종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우리가
제 느낌적인 느낌을 이제 한 번 더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객관적인 형이상학과 고전적인 형이상학의 어떤 종합. 벤틀에게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현대 자연과학의 문제와 성과와의 접촉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가 존재 전체를 통해서 의미, 자유, 우연성을 추구할 때 자연을 이념이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할 때, 그래서 가능한 것은 모두 현실화되기를 원한다라고 주장하는 공리를 주창할 때, 이건 이제 라이프니츠의 공리인데, 그리고 그가 높은 층을 낮은 층보다 힘세고 참되고 순수하다. 낮은 층을 높은 층의 유비적인 선행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은 이제 플라톤에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여기서 당장 고전적인 형이상학의 핵심을 보게 된다라고 해서 아까 벤틀의 체계 안에서 어떤 부분이 전통 형이상학에서 좀 영향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틀에게서 특별히 고전적인 형이상학의 정신이 인정되는 것은 그가 마침내에는 전체적인 존재의 문제를 제기하고 우주 생성론과 변신론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준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고전 형이상학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적어 놓았고, 이때 그는 오늘날의 경험적인 세계 앞에 원형적이고 전체적인 엔텔레키의 존재가 서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는데, 이런 존재는 경험적인 시간 이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경험적인 시간에 앞서서 무언가를 설정해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런 존재의 전체성이 허물어진 것은 책임을 의식한 첫 번째 존재자가 스스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 즉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의 무질서가 다른 무질서의 원천이 되었을 때다. 이제 세계의 분열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원형적인 존재는 시간성에 끼어들게 되고 이런 것으로 인식되고 추구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 이후의 서술 안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귀납적인 형이상황이라고 말해지는 그 지점에 20세기에 가까운 해석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조금씩 발견이 되죠. 존재의 전체성이 허물어진 것, 그리고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그리고 무질서가 무질서의 원천이 되고 세계의 분열을 기입하고 그런 맥락에서 시간성이 끼어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존재와 존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후의 내용들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전개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841페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은 세계에는 선과 악이 있고 세계 이전의 또 다른 세계를 넘어 하나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 배허는 발전해 나가는 도중에 죽어버렸는데 그는 바로 이때 자기 소위 최고의 초객체적 영혼적인 것에서 라이프니츠 및 로체와 비슷하게 신적인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가 그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벤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서 이제 배허에 이어서 벤틀이 이어받고 있는 그 맥락을 인용을 해두었습니다. 존재 전체의 원형은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은 그리스도교적인 유신론의 창조신이다. 라고. 벤틀은 이런 주장이 일종의 모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비판적으로 깊이 생각된 것이요. 또 근거지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우리들 자신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세계 안의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있는 연관, 즉 모든 개별적인 존재의 실제성과 비자립성은 절대자를 요구한다. 하나의 의지가 제한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수를 지배하고 잠시만요. 하나의 이성의 원리가 세계 안에 있는 질서와 의미 속에 드러나고 하나의 가치의 원리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가치에 대한 동경 속에서 나타난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 전체의 원형은 신이다. 그리고 이 신은 그리스도교적인 유신론의 창조신이다라고 정리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근거지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전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는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좀 더 우리가 나아간다면 윤리적인 얘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윤리는 도덕과는 좀 다른 의미이고요. 어 도덕보다 좀 더 넓은 의미, 훨씬 더 넓은 의미로서의 윤리는 인간과 세계에 어떤 의미로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윤리학에 들어와 있다. 벤틀의 형이상학이 감성적인 경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그의 윤리학도 감성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그의 윤리학은 우선 부끄러움, 후회, 함께 괴로워함, 함께 기뻐함, 윤리적인 분노 등의 윤리적으로 자주 말해지고 있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형이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진정한 윤리적인 가치들이 연구된다. 이 전체는 윤리적인 감정의 형이상학이라고 일컬어진다. 이 개념은 칸트의 도덕의 형이상학을 연상시키나 실제로는 로체의 윤리학에 바탕하고 있고, 로체의 윤리학에서는 윤리적인 것이 이념적인 가치의 척도로 삼아 평가되는 인간의 감정세계에 바탕하고 있다. 윤리적인 이론의 외적 테두리는 행복주의의 용어에서 따왔다. 즉 윤리학의 첫 번째 원리는 불행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 베어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구체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에서는 처음에는 잘 규정되지 않았던 행복주의가 승화되고 인간의 존엄의 바탕에서 자세하게 규정된다. 벤츠를 따르자면 이 인간 존엄 안에서 윤리의 두 번째 뿌리가 있고, 따라서 윤리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법칙은 괴로움을 줄이고 그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그것을 주고받는 것이 인간의 위신에 알맞는 그런 행복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물론 모든 것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상에 달려있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쳤는데요. 인간상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오죠. 이 인간상은 실천적인 생활에 긴급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는 덕론을 연구해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그려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윤리학에 이어서 덕론이라고 하는 챕터가 한 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해지게 되는 것은 성생활, 명예욕, 공동생활 등의 윤리 정치와 에토스, 경제와 윤리적인 문제로서의 기술, 문화와 에토스, 교육, 법률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투, 동맹파업, 혁명, 암살, 집단 책임, 전쟁 등의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갈등 등이다. 모든 것들은 구체적이다. 벤틀의 윤리학은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실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인 책임의식과 생활에 대한 신중한 대응 때문에 영국의 윤리학자들을 연상시키는 일이 자주 있지만 이 영국의 윤리학자들은 언제나 국민을 위해 뛰어난 교육자들이었고 윤리적인 원리론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라고 하면서 윤리 전체의 바탕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리 전체의 바탕은 자유다. 벤틀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형이상학의 원리이기도 하다. 자유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존재를 의지라고 하는 그의 해석은 쉘링과 마찬가지로 그를 자유의 철학으로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자유는 미시물리학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의 창조의 신이라는 가장 큰 것들까지 특징 짓고 있다. 이 창조신은 가장 순수한 자기 규정이요. 여기서 쓰여지기에 알맞은 라이프니츠의 개념을 따르자면 그저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자유의 말뜻이 변했을 뿐이다. 여기서 자유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관계와 더불어 나타나는 비결정성과도 다르며 식물과 동물의 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잠재력과도 다르고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의 자유와도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상당히 구분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불확실성의 관계, 그리고 비결정성, 그리고 식물, 동물 간의 잠재력,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 자유 이런 것들의 구분이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유는 세계를 의지라고 해석하는 것과 더불어 주어져 있다. 또 자유에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이 완성되었을 때야 비로소 순수한 뜻이 실현된다.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자유에 마주치게 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정신적 윤리적인 행위에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물음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0세기의 냄새가 나는 글들을 좀 읽어내면서 그 이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단어들을 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자유에서도 이제 순수한 자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어지는 부분, 뭐 기원이라든지 전체성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포기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주목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존재론 그리고 형이상학의 맥락들을 파악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모든 자연 현상의 결정론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라도 주장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벤틀의 견해가 하르트만과 일치한다. 누층 존재론에 의해 철학의 분위기는 지난 세기의 의지의 자유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선입관들에서 풀려나고, 자유 최고의 형식은 인격의 자유에 의해서 주어진다. 자유는 앞을 내다보면서 영원한 원형들을 모범으로 삼는 순수 의지로서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인용문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형태의 의미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인격이 죽지 않는다는 확신의 근본적인 내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베허와 벤틀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따라가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에 좀 문장이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몇 장으로 결코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론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존재론에 대한 내용, 뭐 전통적이든 아니든 형이상학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좀 더 배워가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 주시고, 그에 관련돼서 이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 페이지입니다. 관념실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미 벤틀에게 있어서 귀납적인 형이상학이 관념실제론으로 옮겨갔고, 공간적, 시간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바탕으로서의 영혼적 정신세계는 하르트만의 경우처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존재를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되었다. 귀납적인 형이상학의 표준적인 저작인 자연과학의 성과와 문제, 그리고 이제 바하빙크, 이 책을 쓴 바하빙크에 있어서도 종과 유의 본질에 관한 것과 같은 자연과학적인 생각들 속에 갑자기 플라톤주의가 나타나는 일이 자주 있다. 특히 관념적인 것의 영역이 공간 시간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화이트헤드의 소위 관념실제론에서 확장된다. 솔로비에프와 레오 로파틴 이후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상가인 로스키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며 화이트헤드가 나옵니다. 실제론자. 화이트헤드에 대한 내용, 이제 뭐 간단한 설명이 844 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 참고하시고 실제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실제론자다. 그에게 있어서 세계가 단순한 주관적인 관념 표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본질로서, 즉 자기 자신이 라이프니츠의 단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으로 있는 계기들로서 이룩되어 있다. 즉 이 계기들은 또 존재 전체의 총체와도 연결되어 있다. 화이트헤드를 따르자면 근세의 수학적,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가장 큰 잘못들 중에 하나는 사물들을 그 홀로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였고, 실체를 분리되어 있는 것, 즉 그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만 보아온 것이다. 근세 범주론 전체는 주체, 객체,
주체, 속성, 실체, 특수, 보편 등을 서로 떼어놓은 이런 잘못된 관념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즉, 모든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것들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강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어떤 개념들도 독립된 객체로서 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니츠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동적인 통일체이다. 이렇게 해서 이 통일체들은 느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기체의 삶의 강도는 물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단계를 나타낸다. 본래적인 뜻의 의식보다 더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있게 되는데 의식의 앞선 형식은 모든 단계에 다 있다. 그래서 실제에 관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고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의 느낌에서이다. 사고는 인위적인 추상작용, 삶의 관련을 찢어놓는 것으로 삶의 관련이야말로 진정한 실제이고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살아있고 유기적인 통일체는 쉘링과 베르그송을 강하게 연상시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들, 약동이라는 단어들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네, 플라톤주의라는 날개가 달려있는 문단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비합리적인 삶의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베르그송과 비슷하게 일종의 직관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런 점에서 영원한 객체, 플라톤의 이데아가 끼어든다. 바로 이런 것들 안에서 실제적인 것들이 읽혀내어지고 경험적으로 드높여진다. 화이트헤드는 의식적으로 플라톤주의자가 되려고 한다. 유럽 철학 전체가 플라톤에 대한 각주로 이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이야기죠. 영원한 객체들 안에 있는 이념, 이데아에 관여함으로써 비로소 과정은 흐트러지지 않고 실제하는 것으로 된다. 이런 것은 바로 플라톤의 근본적인 인식이었다.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플라톤의 이데아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따르고자 했던 그런 경향성과 사실은 좀 의도하지 않은 그 화이트헤드의 이론 안에서 읽어낼 수 있는 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시베르거의 평인 것 같고요. 플라톤의 이데아와는 또 다른 화이트헤드의 개념입니다. 화이트헤드의 영원한 객체는 셀러와 하르트만에 있어서 이념적인 것처럼 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영원한 객체는 실제적인 것의 흐름, 충동, 느낌, 그 안에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 그래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생성과 실제는 오직 이념적인 것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안에서 공간 시간적인 흐름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되는 형식, 이 이념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게 된다. 이 형식은 직관적으로만 파악되는 것이지 경험적인 뜻의 추상작용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시간적인 사건은 진리의 원천이 아니라 오직 상징의 성격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의 배후에 비로소 영원한 객체의 존재적인 본질이 있다. 이제 상징이라는 단어로서 존재하게 되는 영원한 객체의 형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객체, 존재적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사물들의 연관을 밝히기도 한다. 왜냐하면 존재는 플라톤의 종의 공동체, 연합 안에서만 유일한 친근성을 형성하기 때문인데 유사성이죠. 이런 것은 이미 메논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과 같고 화이트헤드는 하르트만과는 달리 정신은 설사 언제나 실제적인 물체계 내부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존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의 불사성에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근거 지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에게도 형이상하게 원리가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신의 냄새.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그의 신은 규정을 내리는 계기이고 보편적인 충동과 영원하고 언제나 보편적인 본질로서 차례차례 특정한 것을 만들어내는 신인데요.
이런 생각은 다시 라이프니츠와 그의 최고 원리인 충족 이유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람은 슈판이라는 사람이고요. 종교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사르댕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르댕이라는 어 사르댕과 슈판이라는 이론가들을 마무리로 관념 실제론이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르댕이라든지 슈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847페이지, 848페이지 전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존 철학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863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까지 읽고 다음 챕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론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에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사상가들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IJ자죠. 실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대문자 리얼의 개념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한 맥에서 설명될 수 있는 실제의 관념인지 아니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제의 단독적인 독립적인 어떤 새로운 뜻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두 가지 다 취할 수 없겠지만 어떤 쪽에 더 가까운지가 이제 이론가들마다 조금씩 정리가 다를 것 같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좀 연관성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학자들을 주로 먼저 탐독을 해 보시고 그 안에서 조금씩 관계성을 파악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학사 안에서 인제 실제론 자체를 단독으로 정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아주 많죠. 그리고 인제 책이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조금 인제 20세기 철학, 21세기 철학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좀 이제 이 개념들을 좀 익혀 가시고 이후에 다시 새로운 책으로 이어나감이 맞을 것 같습니다. 850페이지 실존 철학입니다. 현대의 정신적인 사조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실존 철학이다. 이 실존 철학은 원칙적으로 모든 평면화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커다란 짓거림과 실존주의적인 문헌들을 범람시키게 자초했다라고 표현하네요. 문헌들의 범람을 자초했다. 반대자들과 또 많은 중립적인 방관자들은 이 실존 철학을 유행과 센세이션으로 보는 일이 많다. 실존 철학이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새로움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내용, 비관주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현실주의 이런 것들과 일치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 이해하기 곤란함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실존 철학에 대한 동향이 그러했나 봐요. 실존 철학에 동조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오늘이라는 시대를 깊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따르면 현대는 새로운 존재 이해를 발견했고 이 존재 이해는 인간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것과 이례적인 것을 이해한 것이고 정적인 보직에서 조직적인 것의 본질에 맞서서 생성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도 야스퍼스와 사르트르도 전승되어 오고 있는 유럽의 본질 형이상학에 대해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계보에 대해 낡은 전통에 대한 객관적인 특징, 칸트 이후 근세 관념론 체계의 여러 변종들에 대한 반기 이런 점에서 공통 지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요 밑에 부분은 약간 제가 좀 다시 읽었는데요. 해석이 좀 그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씨앗들을 이미 쉘링의 자유 철학,
키에르케고르의 삶의 철학 등에서 봤다. 아마 어떤 느낌인지 다 바로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너무나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실존 철학이라는 이름도 이미 같은 뜻으로 쓰여질 수 없게 되었다. 실존 철학에 관해서 말하려는 사람은 하나하나 철학자들에 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G 마르셀, 그에프너, 피부스트, 구아르디니, 그리셰바흐, 립스, 보노브, 아바냐노, 까미, 멜로뽕띠 등등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본 사람도 있고요. 좀 생소한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의 실존 철학, 그리고 이후 프랑스 실존주의라고 해서 877페이지 이전까지 독일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실존 철학을 이 몇 페이지 안에서 몇 장 안에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나 개요 정도는 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독일의 실존 철학 852페이지입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에는 애초부터 일종의 정서적인 내용이 뒤섞여 있다. 보통 밖으로부터 불안, 근심, 비관주의, 비극적, 영웅적인 허무주의 이런 슬로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나치게 너무 강조되었다라는 힐시베르거의 평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완전히 아닌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잘못 본 것이기도 하다. 독일의 실존 철학은 인간학이기를 원치 않았고 존재의 철학, 제일 철학이기를 원한다라고 지고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논문입니다. 헤겔이 그의 형이상학적인 논리학에서 범주론이라고 전개시켜 놓은 것은 현대의 과제와 비슷한 그런 과제를 충족시켜 놓은 것이다. 하이데거와 후설이 결합되는 것은 칸트와 독일 관념론의 선언적인 연역의 양식을 따르며 절대적으로 순수한 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한 바로 그곳에서다. 이제 어느 지점들이 좀 종합됐는지 보이죠.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독일 관념론의 주관주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럴 때 그의 철학이 특징 짓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개념들, 이런 말의 용법들에 있어서 독일 관념론의 의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의 철학을 특징짓기 위해서 쓰여진 개념들 안에서 하이데거의 철학, 독일 관념론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관념론과 실제론의 접현, 주관과 객관의 대립의 극복, 존재와 생성의 종합, 역사의 절대적인 역사성으로서의 존재, 스스로를 유한하게 하는 전체로서의 존재, 동일하지 않은 것의 동일성, 이런 것들. 독일 관념론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물론 그 사이에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삶의 철학이 있었다고는 해도 사람들은 의식의 역사를 가지고서는 존재의 본질과 세계 과정에서 생긴 일들을 해석할 수 없다. 낡은 부대의 실존이라는 새 술이 담겨져야만 한다. 이 술은 아직도 힘차게 발효하고 있고 낡은 부대는 이제 포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이 찢어지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포대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포대에 술을 담는 방법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의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존재의 철학, 제일 철학이기를 원하는 독일의 실존 철학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칼 야스퍼스입니다. 853페이지. 칼 야스퍼스는 오랫동안 하이델베르크에서 1948년부터는 바젤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하이데거와 함께 독일 실존 철학을 창시한 사람이다. 저작들이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문단. 자기의 철학에서 실존을 해명하려고 한다. 우리는 우선 그의 실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분명히 한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스퍼스는 인간은 자기에게만 맞서서 있는 세 개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존재는 우선 개별 과학들이고 이런 과학들이 연구하는 실제적인 대상들에 거기에 있는 것, 다자인이죠. 거기에 있음이 손앞에 있는 것이고요. 사물들의 존재.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손앞에 있는 것, 사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철학적인 사람들, 세계의 위치는 당장 통일적인 세계 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오직 하나의 측면, 하나의 토막만 절대화되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시된 채로 전체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근데 문장이 좀 이상해요. 뭔가가 하나가 개념화되거나 일반화될 때에 포섭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개별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수 있겠고요. 예컨대 실존주의는 현실의 양적 기계적인 측면이 현실 전체적인 것처럼 보고 또 관념론은 정신을 전체라고 본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의식 내용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의식 내용들, 즉 보편타당하다는 대상을 알맞게 파악하는 정신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는 실존적으로 즉 일회적이고 대신해 줄 수 없게 생각하지 동일하게 되풀이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의 표상을 다 같이 떠올리더라도 다 같은 표상의 같은 상황과 같은 맥락의 형태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특이한 개별적인 어떤 일종의 사고의 측면에서는 뭐 고유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좀 확장시켜서 나갔을 때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자체가 혹은 그 사고와 정신을 하나로 모듬을 해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들에 대한 보편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키에르케고르와 니체가 보았던 바의 것이다. 우리들은 삶에다 몸을 내맡기고 권력애로의 의지 이런 것들 수직 속에서 사고를 하는 상황에 내맡겨 상대화해야만 하는 것일까? 야스퍼스는 모든 학물들을 이렇게 해서 해체시켜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는 또 현상학이 삶의 철학의 상대주의와 심리학주의에 대해 내렸던 판결에 따라 그런 것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실존을 삶과 정신의 합쳐진 작용이라고 본다. 감정, 체험, 문제가 없는 충동, 본능, 자의에 바탕하고 있는 이런 이성이 없는 실존으로서의 삶만을 지향하는 사람은 맹목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날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그런 문제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나 정신, 즉 실존이 없는 이성, 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사람은 지성적인 보편자, 즉 도식적인 것에만 빠져들고 이런 사람은 인격성을 잃고 역사성을 잃어서 말하자면 공허하고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자가 되죠. 그래서 존재성을 잃게 되는 부분들,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성과 실존은 함께 붙어 있는 것이다. 즉, 인용입니다. 포괄자의 모든 방식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현존재의 커다란 양극은 이성과 실존이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다.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쪽도 없어진다. 이성은 이런 잘 알려져 있는 것에 절망적으로 저항하는 고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실존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또 실존은 스스로를 내용이 있는 현실과 혼동하고 있는 투명성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이성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실존은 이성에 의해 밝혀지고 이성은 실존에 의해 내용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성과 실존이라는 저작 안에서의 인용문입니다.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야스퍼스를 한 번쯤은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음. 야스퍼스가 말하는 실존의 해명 그리고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이 번역이 교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암호에 대한 부분들, 신화에 대한 지점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 신과 계시,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과 역사, 철학이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역사의 뜻없음과 철학적인 신앙에 관련해서 하이데거 직전까지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념들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다른 논의들은 하이데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짚어봄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855페이지 야스퍼스 철학의 근본 개념인 실존 해명입니다. 실존 해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지식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 안에만 있다면 키에르키고르와 니체가 극복한 의식의 철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실존이란 삶과 정신을 합친 것으로 본래적인 태도고 자기 자신에게 관계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여기서 칸트가 인간의 인격, 즉 예지적 자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인격은 현상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처럼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많은 가능성 중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이 말은 쉘러도 인격은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이라고 할 때 했던 그런 말이다. 그래서 실존 해명은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이다. 실존 해명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존 해명에 대해서는 좀 야스퍼스 철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스퍼스를 읽어 나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런지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교통에 대한 부분도 실존 해명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입각해서도 잘 따라가면서 큰 개념어들을 따라가면서 야스퍼스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교통 안에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은 칸트의 예지적인 자유보다 그 폭이 넓고 쉘러의 인격을 가치 실현의 바탕에 근거 지운다라는 그런 개념들보다도 그 폭이 더 넓다라고 평가하고 있네요. 슈베르거는 이 교통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존적인 인간은 언제나 도중에 있어야만 하고 결과라든지 처음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독단적인 진리 개념 체계 등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두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요런 설명은 되게 현대적이죠. 아직까지도 유효한 설명들인 것 같습니다. 실존적인 인간은 방황하는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과 따라서 절대적인 관용이 인간의 진정한 목표라는 것 등에 언제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나하나 입장들을 다 연구해야만 한다. 인용문이죠. 궁극적인 것에 매달리려는 하나하나의 형태를 다 쳐부수고 상대성 속에 빠져있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입장들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포괄자의 모든 양식 안에 의식적으로 현존해 있어야 하고 전달 가능성의 모든 방식을 실현해야 한다. 되게 좋은 말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만약에 개별성을 갖는다면 그 개별성이 존재와 연결이 된다면 그 개별성을 버리고 어떤 것이든 객관적인 위상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건 또 하나의 모순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되게 윤리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가능성 자체만 두고 따져본다면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그런 맥락으로 읽혀집니다.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야스퍼스의 특징이 되고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현대적인 정신 상황의 특징이 되고 있는 신념이 도사리고 있다. 세계가 쪼개지려 한다는 것, 모든 인간적인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 세계의 존재는 분명하고 투명하게 순수한 가지성, 알 수 있는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역설적이고 우리들의 인식은 토막을 끌어다 모아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편적 세계상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지 않음에 대한 어떤 역설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그런 맥락들을 좀 두고 볼 때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당연하게 느껴질 만한 사실이나 원리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라는 개념도 좋죠. 이것도 많이 인용이 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인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많이 배웠던 쪽수였던 것 같습니다. 856페이지, 7페이지에서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암호를 읽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종점에 다다를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성공하지 못하고 멈추려 들고 인간은 좌절하되 한계 상황에서 좌절하고 독단적인 진리들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려는 의지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태도. 그것이 사실은 인간을 만든다라는 맥락이죠.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고독할 수밖에 없고 고독이 곧 인간 그 자세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인간은 그 고독으로 인해서 존재, 실존 등을 발견하게 되고 실존이야말로 이때 실존이야말로 진정한 진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존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있었던 오해들이 여기서 나오죠. 실존은 학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들 위에는 진리가 있고 이 진리는 실존하는 것 안에 있다고 이해해야만 한다. 이 문장은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은 인간 좌절과 불안과 고독이라는 어떤 인간 결핍적인 상황 자체를 절대적이고 일종의 본질로서 이해되는 긍정성의 측면과 동일시하려는 지점들이 좀 보여서 조금 어떻게 생각해야 될런지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계나 결핍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계나 결핍 자체를 또 하나의 인간성 혹은 개별적인 어떤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만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야스퍼스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나오는 개념은 신화라는 개념입니다. 야스퍼스는 신화와 학문을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대립시키려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진보적 합리적인 사고가 지난날의 신비적인 사고를 해체시켜 버렸다는 이런 것, 신화는 바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용문이 나오죠. 우리는 철학적인 사변 안에서 상징들을 넘어서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징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상징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화라고 일컫는다. 근본적으로 야스퍼스에 있어서는 모든 개념들이 상징이고 신화다. 그래서 개념과 주어져 있는 것 사이에는 서로를 연결짓고 있는 대응이 없다. 이건 칸트도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낡은 일치설의 퇴색의 잔재다. 이제 모든 것들은 개념에 있어서도 규제적일 뿐이고 인식의 과정은 완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지나치게 일찍이 독단적으로 굳어버리지 않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볼트만의 신화 개념과 그의 비신화 계획 전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야스퍼스를 따르자면 학문의 대상 세계를 지나치게 일찍 현실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판단하는 그런 학문적 미신이 있는데
볼트만은 학문의 한계를 꿰뚫어 보지 못한 이런 미신의 바탕에서 비신화화를 추진한다. 야스퍼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옳다. 그러나 슈트라우스 이래로 사태는 언제나 이러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힐시베르거가. 야스퍼스에게도 독단은 발견되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맥락들이 858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스퍼스는 인간은 초월과 신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냈다고 믿는다. 초월은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그 뉘앙스가 매우 다양하다. 확실한 것은 이 개념이 옛날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존재와 일치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점뿐이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는 선험적인 논리학의 주관주의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자주 있다. 선험 논리학의 혈관 계통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젠 이 혈관 속에 실존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게 문학적으로 정리를 했네요. 완전히 전통 형이상학에서 형이상학과 결별한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초월과 포괄자는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용문입니다. 오직 일종의 철학적인 논리의 운동 안에 있을 뿐이다. 여기서 이제 헤겔의 재현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요. 야스퍼스의 철학적인 논리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식은 암호의 끝없는 장난이고 우리는 이런 인식에서는 절대로 신자체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계시가 있다면 사정은 다를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이제 신과의 계시의 챕터에서 초월과 인간 인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암호와 아까 잠깐 개념으로서 언급했던 교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모든 것들이 암호라는 것 그리고 야스퍼스가 생각되고 있는 것은 또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칸트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같이 접하고 있는 지점도 있고 접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헬시베르거의 정리에 따르면 야스퍼스는 절대적인 교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계시의 이념은 그 자체로서 절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역시 독단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문단에서는 칸트, 키르케고르, 니체와 관련하여 야스퍼스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야스퍼스가 모범으로 삼고 살아온 그런 철학 개념들은 회의주의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는 진리는 절대로 없다고 하는 명제를 독단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있고 그의 태도는 보다 넓게 배우고 준비하라라는 태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겠죠? 이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실패할 줄 알면서도 행하는 어떤 철학의 윤리의 지점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패할 거면 왜 해? 라는 이제 회의주의적인 어떤 지점들을 거두고 그런 맥락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한다면 어쩌면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만 언뜻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이어서 역사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쭉 설명으로서 나오고 있고요. 실존 철학이 하이데거 직전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863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이데거와 같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또 한번 연결해서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방대하지만 짧게 또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 영향관계 안에서 일시배로와의 논의를 따르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데요.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